네,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와 캠프에서는 선전을 자신하며 주말과 휴일 막판 유세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평론가 모시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사전투표를 해주셨는데 이번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유권자들이 한 4천만 명 정도 넘는데 1천만 명 넘게 이렇게 투표를 하셨단 말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2014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좀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좀 참여 열기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황금 연휴라 그래서 아주 이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쉬는 그런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연휴가 실제로 투표율 또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도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젊은 층들이 꽤 많이 투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좀 뭔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들 이런 것들이 지난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이제 표출이 됐고 그 의지들이 이제 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난 촛불 집회의 대통령의 탄핵 구속 이후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 그리고 촛불 집회 때 나타났던 정치 참여 욕구의 증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 에너지의 활성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분산 투표 효과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제 미리 하는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사전 투표율이 없으면 투표를 못했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의 상승이 지금 각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 후보 진영들은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촛불 집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사전 투표율의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나 좀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30%대의 사전 투표율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도 영남은 사전 투표율이 낮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그런 있을까요? 부분들이 바로 변화에 대한 욕구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네. 대구 지역이 보수층 유권자가 많다고 보니까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 후보에게 아직은 마음을 잘 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물론 아까 제가 분산 투표이기도 했었습니다만 투표율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만 미리 마음을 확고히 정한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들이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은 거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각축을 벌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영남과 호남이 좀 표가 결집되는 양상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남 지역 특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보수표의 결집 거기에 따른 호남표에서도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대한 표의 결집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투표 상승이라는 것이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그런 각축으로 나타난 측면이 하나 있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표의 결집 이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어느 쪽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지 나중에 개표를 해봐야 알 것이고 단지 그 점이 대구 지역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추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교수님께서도 잠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 진영 또 정치권 전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각 캠프에서는 이번 사전 투표를 놓고 득실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다는 게 이제 전체 투표율이 과연 높을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연관성 이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전체 투표율의 영향은 한 3.5% 정도만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이제 12.2%였는데 3.5%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역대 대선을 보면 한 1997년 선거 그때 이제 80.7%를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좀 하강 추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75%가 조금 넘었는데 이번 대선에 과연 8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면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투표율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이제 좀 찬반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각 후보 진영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에서 40대 높다는 것은 자기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 그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리허그를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25%가 넘으면 홍대 앞에서 이제 프리허그를 하겠다. 오늘 그 행사가 이제 치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예. 특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꽤 많고 그게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호남 지역에 높다는 것은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좀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 투표가 많다 보니까 또 본인들한테는 또 유리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마음을 결정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승민, 심상정 이쪽으로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지금 자기를 놓고서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있을 만한 아직까지의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관위에서 각 지역의 투표율만 공개했지 세대별 투표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들 이것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조금 판단을 나중에 이제 5월 9일로 대선을 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상적인 것만 갖고는 어떤 20, 30대가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20, 30대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많다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역풍의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면 5구 대선 때는 오히려 반대의 어떤 세대가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되면 상당히 상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사전 투표율이 26%가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 또한 수도권에서 이 입지를 굳히려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프리허그라는 거는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던 거고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것보다 넘었어요. 26.06%가 나왔으니까 오늘 예. 프리허그 행사 한다고 하는데 이 프리허그 이 자체가 어떤 선거 전체에 뭐 판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중요한 건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그러한 분위기 같은 것들은 영향을 좀 줄 것 같긴 해요. 25%를 넘는 투표율을 잘 예상들 못했잖아요. 저는 한 20%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보긴 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예상 못했던 거고 13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 이후에 1987년도에 처음 치러진 선거였어요.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명이 나왔죠. 4자 구도였죠. 이번에 5자 구도고 그때와 지금은 뭐 상당히 상황이 달라요. 그때 YS, DJ, JP 뭐 3김이 다 출동했던 선거였으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때 4자 구도, 지금이 5자 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되고 처음으로 치른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1987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투표율이 89.2%였어요. 그 기록을 아직 전혀 깨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 선거가 그때와 대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저는 5월 9일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상세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같은 인과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쨌든 지난 87년도 대선이 민주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 참여에 관심이 높았고 그것이 89.2%라는 높은 투표로 나타났고 이번 대선은 대선이 진행되면서 여타의 선거와 큰 차이점이 없게 진행됐으나 이 선거 저변에 흐르는 것은 어쨌든 촛불 민심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은 8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15대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80.7%. 네. 그 이후는 계속 떨어졌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70.8%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지난 대선 때 75.8%였고요. 이번에는 그런 선거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우리가 의미부여를 한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문재인 후보 공세 얘기를 계속 얘기해보자면 오늘 이제 프리허그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뭐 좀 전에 유승민 후보의 측에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긴 하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문 후보에 대한 암살 예고글이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호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선거판이 이제 치열해질수록 솔직히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제 프리허그 행사가 과연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유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판단해 본다면
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율을 높이는 뭐 그런 어떤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승리를 이제 미리 자축하는 이제 그런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 진영에서의 어떤 좀 이 투표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지난 우리가 그 2012년 선거 때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후보 간의 차가 3.5%포인트 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오후에 50대 이상의 투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게 뭐냐면 오전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오후에 이제 50대 이상이 박근혜 전 지지하는 층에서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하러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길어졌습니다. 오후 8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우리는 뭐 당선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면 또 반대의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선거의 어떤 분위기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좀 장단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지난 알겠습니다. 대선 때요 투표율을 보면은 지금 세대별 투표를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인데 예. 50대가 82%였어요 지난 대선 때. 그리고 60대 이상이 80.9%였고 네. 20대는 68.5%밖에 안 됐어요. 30대도 70%.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60대 이상, 50대, 60대 이상의 투표는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예. 이번 대선 때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표가 더 결집한다면은. 근데 20, 30, 40대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지난 대선 때 50, 60대 이상에 비해서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사전 투표율도 높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적 근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5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다는 20, 30, 40대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 51.6대 48%였잖아요. 박근혜 대 문재인의 득표 결과가.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3%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엔 오자구도라는 거죠. 오자구도니까 표가 상당히 분산될 수가 있어요. 예. 보수표도 분산될 것이고 진보표도 심상정 후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젊은 층의 표가 최근에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서 보수 진보의 이런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유승민 후보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50%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오자구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대 대선 때 그때 사자구도 때 노태우 후보가 36.6%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40% 이하로 득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40% 이상 득표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위 하는 후보가. 그리고 투표율 자체는 젊은 층에서 일단 지난 대선에 비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홍준표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 대결집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 막판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다고 하는데 뭐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뒤집기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보수층의 결집. 지금 일단 홍준표 후보는 뭐 기승전 안보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제 그 문제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안보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서 보수층 재결집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막판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 12명이 탈당을 해서 실제로 이제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부에 지금 반발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그 안동 유세에서 친박들 지난번에 징계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 다 지금 빨리 그냥 네.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방 비대위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비대위가 사흘째 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게 지금 그분들의 입당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당내에서 여전히 친박과 어떤 비박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의심을 사게 되거든요. 아마 예. 이제 홍준표 후보도 본인도 상당히 좀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당을 해서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당내에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번 그 기여를 해서 또 친박들이 예전에 징계받았던 친박들이 일부 의원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본선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뭔가 당이 좀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양자구도 이걸 이제 형성을 시키면서 특히 이 양자구도 형성시키는 방법은 결국 이제 안보 문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도 이제 그 상승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영남 지역의 어떤 투표를 높이기 위한 막판 공세를 좀 많이 벌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김종필 전 총리 댁으로 찾아가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지난달 3일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JP 예방한 게 2번째거든요. 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 김종필 전 총리가 문재인 후보는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지지선언을 한 거죠. 김정필 전 총리가. 그러니까 김정필 전 총리는 과거 삼김 시대의 뭐 인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영향력이 완전히 뭐 쇠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죠. 그러나 김정필 총리의 그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 이 선거 판세를 사흘 남겨놓고 이른바 이제 뭐 홍준표 후보에게 완전히 몰리는 효과는 상당히 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경북 안동의 한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홍 후보의 유세에 동원하고 사전투표를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네.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아마 그 홍준표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있던 지적 장애인들을 한 14명 정도를 그러니까 선거 유세 차로 이제 차례해서 선거 유세 이제 동원을 했고 또 그다음에 바로 사전 투표하는 쪽으로 이제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인터뷰를 통해서 뭐 홍준표 후보를 찍으라고 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제 동원 논란이 이제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유세가 보면 그 선거 관계자들이 이제 자기가 뭐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사실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동원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사전 투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야당 측 다른 당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사실 이제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가 큰 어떤 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뭐 저는 힘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바른정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탈당파 의원들의 이제 한국당 복당이 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비대위도 결국엔 무산이 됐고 홍준표 후보가 탈당파의 복당 관련 질문에 내 수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 발 빼는 듯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홍 후보의 그 선거 국면에서의 리더십은 많이 손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홍준표 후보 얘기는 당을 나갔던 그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최경환 의원, 서청원 의원 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탈당파,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우택 대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선거 국면에서는 사실상 당대표보다도 더 후보의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렸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건데 그 친박 인사들에 대한 그거를 그 정우택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 자체가 뭐 보수표가 원래 홍준표 후보를 찍으려 하다가 안 찍는 사태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선거 직전에 이렇게 홍준표 후보에게는 타격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선거공학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지금 뭐 바른정당의 탈당 의원들 중에서 황영철 의원은 이제 다시 바른정당을 가기로 했잖아요.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태는 뭐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5월 2일 날 얘기잖아요. 5월 2일 날이 후보 마지막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그런 일들은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정당을 특별히 자기가 나왔던 정당을 다시 들어갈 명분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 번 지적들이 있었던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한국 정치를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정치를 자꾸 희화화시키는 정치를 웃음거리를 만드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선거의 실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아서 3일 동안 이제 걸어 다니면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뚜벅이 전략이 샤이 보수 결집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뚜벅이 선거 운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을 많이 쓰긴 했는데 실제로는 또 선거에서 영향력.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막판에 어떤 유세차를 동원해서 뭐 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일단 접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전법을 쓰는 것 자체가 보면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후보가 개인적으로 다녀도 지금 사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효과들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막판에 어떤 결기 본인의 어떤 정말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직접 대면 대 대면 접촉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의지 자체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거운동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는 곳마다 사실 이게 지금 집에도 안 들어가고 5일 동안 계속 지금 밖에 생활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어떤 지금 지지율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이 이중 구도
이걸 어떻게 하면 역전을 시켜서 지금 이제 다시금 양강구도로 만들겠다는 본인의 의지, 이거는 상당히 어떤 높이 살만합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구도의 어떤 변화가 사실 막판에 필요했거든요. 선거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어떤 인물이 뭐 하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보다는 막판에 어떤 구도의 변화를 통해 좀 역전을 기하는 이런 선거 전술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무산이 됐단 말이죠. 단일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정치력에 있어서 또 어떤 선거 구도를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역전의 기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지지율 회복은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1강 2중 체제인데 1강 2중 2약 체제인데 예. 지금 우리 이현정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선거 불과 사흘 앞두고 선거 프레임을 바꾼다든지 선거 구도가 뭐 일거에 변화한다든지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야말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러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금 뭐 대선 바로 전날 핵실험을 했다든지 말이죠 북한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구도가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승부수라는 것이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막판에 이제 모든 후보들이 어떤 그 막판의 그 말실수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불의의 어떤 그런 뭐 측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설화 같은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가짜 뉴스 조심할 필요가 있죠.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계속 정체 상태예요. 결국은 보수표를 홍준표 후보에게 많이 뺏겨서 그렇고 보수와 진보에서 모든 걸 좀 포용하려는 확장 정책으로 갔었는데 결국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좀 정체성을 의심받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보수표를 뺏기고 예. 또 진보표는 일정 부분 심상정 후보나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가는 이런 양상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를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뚜렷한 그런 승부수가 뭐가 있을지 좀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반등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진보 진영의 그 진보 정당의 후보가 그 지지율인 권영길 옛날 후보가 나왔을 때 3.9%였는데 이제 과연 이제 두 자릿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TV 토론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심상정 후보의 어떤 그런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영향도 높아졌는데 예. 문제는 이게 지금 결국 이제 선거 막판에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단일화 문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전략적 투표의 문제, 이 문제에 사실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 어떤 그 진보 진영의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 중에서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정말 뭐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고 정말 내 표를 안 찍더라도 뭐 충분하다, 뭐 이런 어떤 선거 구도가 압도적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된다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어떤 면에서 지난번 2일까지 어떤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그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측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안정적인 나중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40%가 훨씬 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좀 전략적인 고민에 이제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전략적 투표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고민거리일 겁니다. 특히 투표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어디를 찍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진영에서는 하여튼 그것을 안정감을 최대한 나한테 투표하는 것이 이후에 진보 진영의 어떤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진보 진영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매번 선거 때마다 그 고민에 휩싸여 왔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고민들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전국과 관련된 얘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